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보통은 돈을 벌려면 돈이 많은 부자들을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저소득층 시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 인구 10명 중에 1명은 저소득층이라는 통계에도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은 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앱을 개발한다든지 저소득층 안에서만 운영되는 각종 비즈니스를 만들면서 이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박정호 시간에는 저소득층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소득층을 지금 기업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세계 경제의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빈민, 난민이라고 표현되는 저소득층이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는 주제.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소득층 시장이라는 게 네, 모순형용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의 구매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 팔아서 얼마나 남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시장 규모가 꽤 큽니까 그래도? 예,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제가 주목했던 동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국내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려가면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도 이제 다시 해외 주재원들을 보내거나 해외에 출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강연이나 이런 걸 많이 다시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거를 좀 알려달라. 그런데 가서 만나보면 이분들이 근심 걱정이 막 산더미예요. 그 이유가 네. 이게 이제 중진국의 위기와도 관련이 큰 건데 대부분 중진국의 위기라는 것들이 생기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어떤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 가장 애매모호해요. 대충 감 있으실 겁니다.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프리미엄도 명품도 아니고. 맞아요. 아예 옛날부터 뭐 전 세계 서구 열강이라고 불리우는 곳들은 아주 공고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만 박으면 뒤에다가 공 하나 더 붙여도 팔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예 예를 들어서 무슨 저개발국 가면 정말 아유 내가 싼 맛에 산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는 물건도 그거 못 만들거든요. 중진국들은. 예. 그래서 중진국들이 더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뭐 내려앉기도 좀 애매한 이런 위기가 생기는데요. 예. 지금 우리는 중진국은 솔직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선진국이 아닌 시점이 지금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주재원들의 한숨소리 때문이었어요. 외국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이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 주재원들이. 예. 어떤 소리를 하시냐면요. 예. 대표적으로 이 주재원들 손에 회사 본사에서 한국 본사에서 손에 쥐어주는 제품의 사양은 TV로 예를 들어볼게요. 초대형 TV예요. 50인치 이상들. 갖다 좀 팔아오세요. 야, 갖다 팔아봐. 인도 너 가지? 인도에서 좀 팔아봐. 예. 야, 브라질 너 가지? 브라질에서 좀 팔아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인도 시장과 브라질 시장과 이런 개도국 시장에서 이 제품의 사양은 현재선 안 먹히죠. 국민소득이 5,000불 이하인데.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현지에서 오히려 정말 사람들이 불티나게 사고자 하는 TV 인치는 40인치 초반대나 30인치 후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아마 큰 가전 매장들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인치대는 매장에 아예 두지도 않습니다. 주문하시면 갖다가 배송을 해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왜 회사는 아니 30인치, 40인치도 팔면 되지 왜 50인치 이상만 이렇게 손에 쥐어주느냐. 네. 자, 그 이유는 마진율 때문이에요. 30인치, 40인치는 어찌 보면 구색 맞추기로 그냥 깔아주는 거지. 그거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라인 그걸로 돌릴 수도 없고 큰 거 팔아서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걸 왜 생산하고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우리나라 주재원들이 나가서 팔아야 될 물건은 이제 준 프리미엄이나 이제 프리미엄이고 그렇다고 뭐 가전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뭐 최강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싼 거는 이제는 중국 시장이나 중국 브랜드가 꽉 잡고 있고 바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주 우연치 않게 요즘 정말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가 식자재 유통 시장입니다.
오. 왜냐하면 예. 식당 문이 이제 저녁 몇 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문 닫고 사람들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밥 잘 안 사 먹고. 그렇죠. 집에서 그냥 해 먹고 밀키트로 해 먹거나 자 이러다 보니까 식자재 유통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 식자재 유통 관련한 또 뭐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다가 현장을 좀 봐야겠다 해서 예. 유통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 뵀는데 한 분이 얼굴이 너무 풍족한 얼굴이세요. 근심 걱정이 없는 얼굴. 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면 지금 주름살 있는 그 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너무 방긋 맞아주면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유 뭐 공부하시는 분이 이런 뭐 후미진 곳까지 웬일이 하면서 겸손하게 표현도 하시고. 예. 그래서 저 죄송하지만 사장님은 요즘 괜찮으신가 봐요. 첫 질문 제가 그거였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공략한 시장이 저소득층 시장이었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대부분의 식자재 유통은 말 그대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먹는 여러 식품이나 식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팔거나 국내에서 유통해 주는 상인들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다는 걸 잘 알고 있대요. 그리고 식자재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면 가격이 헐값이 되거나 아예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판으로 몰리면 진짜 덤핑에 덤핑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그걸로는 도저히 장사를 못 하겠더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공략한 거는 우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예전 고향에서 먹었던 식자재를 수입해서 공급하는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분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거는 젓갈입니다. 동남아도 저도 몰랐는데 다 젓갈류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국가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대요. 예. 미얀마, 뭐 태국, 캄보디아 다 다른데 그런데 그 중에 특정 젓갈이 그래도 좀 통용이 된대요. 이 정도면 글로벌하게. 예. 우리나라 젓갈이. 아니요, 그 동남아시아 한 7, 8개 국가 중에서 예. 이 나라 젓갈 정도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네네. 뭐 이런 젓갈이 예. 캄보디아인가 미얀마인가 하여튼 그런 데가 있대요. 본인은 거기 거를 그쪽 유통상하고 잘 뚫어서 네. 수입을 해다가 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정말 수십만 명의 그 다문화 가정 여성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사실 자기 말고는 지금까지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한 4, 5년 예. 그분이 좀 요즘같이 어려울 때 저도 동료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료들에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사실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상품, 틈새 상품을 잘 발굴해서 파신 분이네요. 그것도 아무도 그동안 주목을 안 했던 다문화 가정이라면 속칭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통계상. 예.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큰 구매력이 없을 것 같으니 주목하지 않았던 시장인데 거기에서도 기회를 찾은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글로벌리 그러면 이렇게 저소득층 시장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이준우 기자님께서도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리 10명 중에 1명은 빈민촌에 살고 있고 예. 그 글로벌 대도시의 네 가구 중에 한 가구는 또 빈민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거주 형태 중에 하나가 빈민촌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는 없는가 봤더니 정말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 한국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걸 좀 알려드리자 이겁니다. 파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박리담의 시장이에요? 자,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박리담의 시장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남겨요? 많이 남깁니다. 일단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또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아니 저소득층에게 싸게 팔아야 되는데 많이 남겨요? 그것도 그렇고요. 예. 아니 사실 저소득층은 파는 게 아니라 지원의 대상이지. 사실 뭘 시장으로 공략을 거기까지 하냐? 이제 박 박사가 아니면 미쳐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대개는 계신데. 그래서 경영하는 예. 분들 머릿속에는 없죠. 왜냐하면 없죠. 예. 기업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 지원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없고 그건 나라가 할 일이고 맞습니다. 내가 할 일은 저분들한테 파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팔 게 없고 또 뭐 그러니까 그냥 서로 관심 없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장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저소득층을 시장으로
그 주목하는 게 과연 저소득층을 진짜 도와주는 거냐, 이 사람들 주머니까지 터는 거 아니냐. 자, 이거는 사실은 주머니까지 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 우리 빈곤의 불이익이라는 경제적 개념이 있어요. 빈곤을 하기 때문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건데요. 예. 뭐냐 하면 이 지금까지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공간들은 거기에 뭐 팔 게 있겠어? 거기에 뭐 서비스 제공할 게 있겠어? 해서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유통망과 체인망과 지점들이 거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빈민층들이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사는 지역보다 물가가 비싸요. 그게 빈곤의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그다음에 자카르타, 마닐라, 나이로비 같은 슬럼가가 주로 이런 동네에 있는 슬럼가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예. 생활 물가 지수를 비교한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 이걸 살펴봤더니 마닐라, 나이로비, 자카르타의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보다 슬럼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생수 가격이 네. 작게는 5배, 많게는 10배 비싸요. 와. 사람들이 하나하나 실어 나르거나 오토바이 뒤에 싣고 와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싸진 거죠. 그다음에 인도 붐바이 지역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은 하루에 돈을 빌리는데 20% 그러니까 20% 이자를 냅니다. 예. 이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잖아요. 이게 바로 빈곤의 불이익이라는 거예요. 네. 그쪽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견실한 금융회사가 없으니까 네. 사금융만 판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돈을 빌려야 될 이유는 더 많을 수 있는데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 은행들이 가면 한 번에 빌려줄 때마다 몇 억씩 빌려줘야 한 1% 남겨도 몇백만 원이 남는데, 이분들은 오시면 상담을 한참 걸려도 뭐 빌려가시는 돈이 100만 원, 50만 원 이러니 예. 그럼 뭐 얼마나 남깁니까?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바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 그리고 빈민층들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된 제품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빈곤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는데,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너무 기존 시장이 치열하다 보니까 빈민층을 대상으로 뭐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네. 공략해서 빈민층에게도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좋은 일을 하고 본인도 돈을 버는 사례들이 많은데요. 좀 네. 설명을 예. 드릴게요. 먼저 빈민층들을 대상으로 크게 성공한 대표적인 제품을 판매한 사례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는 빈민층에게는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요. 오히려 렌탈 또는 사용료만 내게 하자라는 방법으로는 크게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정수기 회사인데요. 네. 인도는 물이 가장 혼탁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수인성 질환이 가장 많이 창궐하는 동네가 인도인데요. 네. 그래서 인도도 자꾸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수기와 관련된 보급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인도도 아주 그 정수된 물들을 많이 드세요. 예. 근데 저소득층은 아직도,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와, 이 마시기가 진짜 껄끄러운 예. 흙탕물에 가까운 걸 줘요. 근데 그분들에게 그럼 그동안 정수기를 팔려고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비싼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정수기를 구매하는 걸 개인 단위로다가 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정수기를 공동 구매하겠어요. 인도도 한 동네에 살면 대대손손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특히 농촌 지역은. 예.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나 그 집성촌에 아주 높으신 분을 찾아가서 이 동네에서 다 같이 쓸 정수기 3대만 공동 구매하십시오. 네. 그리고 필터나 이런 것도 공동 구매하셔서 네. 그거를 많이 쓰는 집들 이거에 따라서, 아니면 한번 사용할 때마다 옆에서 누가 체크해가지고 그거를 거기에 맞춰서 필터 비용만 서로 나눠서 내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진우 기자님도 되게 정수기가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집에 있는 식구들이 그 정수기를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쓰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정수기를 집에 하나하나씩 다 놓기 위한 비용,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용에 비해서 비용을 훨씬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을 입구에 또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쓰는 예를 들어 정수기가 있다. 네. 그럼 옛날에 우리 약수터에 물 길러오는 것처럼 네. 딱 자기가 필요한 물들 딱 길러서 저장해 놓고 쓰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판매 방식을 집단 구매로 바꾸거나 아니면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만 내게끔 예. 하는 형태로 판매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번 사례가 있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들은 전기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기 관련한 기기들을 파는 것들이 통상적으로 잘 안 먹혀요. 예. 그런데 밤에는 또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랜턴이 많이 팔리는데 네. 그동안 랜턴은 등유나 휘발유 랜턴들을 주로 팔았거든요. 건전지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건전지도 예, 비싸고 비싸니까.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예. 그런데 한 업체가 태양광 패널이 붙어져 있는 랜턴을 판 거예요. 네. 낮 시간에 태양광이 충전을 하고 밤에는 그걸로 붙여라. 네. 그런데 이 랜턴이 하나도 안 팔리는 거죠. 그냥 건전지 붙여 있는 랜턴도 비쌀 텐데 그건 더 비쌌다. 그건 더 비싼 거죠. 아무리 대량 생산을 해서 뭘 하려고 해도 나름 가격이 너무 예. 센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느냐?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이걸 또 몇 가지 공동으로 구매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저 오늘 이거 쓸게요 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몇 센트일지 아니면 얼마일지 화폐 단위 다 다르겠지만 네. 그거만 내고 일주일을 쓰는 열흘 쓰고 나서 다시 돌려다 놓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 물건 자체를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형태로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해서 그 극빈층에게도 좋은 일이 되고 돈도 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좀 그럼 응용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아직 이게 다 안 끝났어요. 워낙 비즈니스 모델이 예. 많아서 좀 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 그 극빈층들에게 또 물건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했던 사례예요. 극빈층들은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 서비스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네.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의사를 하나 공동 고용해요? 그거는 그거라고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마을회관으로 매일 출근해 주세요. 자, 이건 인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먼저 화두를 던져 볼게요. 극빈층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사나 아니면 선생님을 고용한다라는 건 사실 그분들에게는 그 인건비가 큰 비용일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학교나 의료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인도에서는 어떻게 해안을 제공했냐 하면 인도에서 이 방식을 도입해서 브라질이나 다른 아프리카나 많이 전파되고 있는데요. 이 슬로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복잡한 일을 나누어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의사는 사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직이죠. 그런데 의사가 하는 일들 중에서는 예. 정말 오래된 숙려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는 일도 있지만 루틴하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예. 체온돼서 기입하는 거, 뭐 금식했는지 확인하는 거 이런 것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인도의 아라빈드 아이케어라는 병원에서는 예. 어떻게 어떻게 했느냐? 의사 한 명이 이 사람이 한 달에 수술하는 게 2,400건이래요. 와, 그래서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에 100건을 하네요. 그렇죠. 예. 아니 한 달에 2,400건의 수술을 어떻게 하냐. 어. 자, 그런데 이 병원은 어떻게 했냐면 인도의 의료법상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모두 그 의사가 아니라 준 의료인들에게 다 넘긴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준 의료인들을 누구로 했냐면 이 병원이 입점해 있는 그 극빈층 동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극빈층 동네에 그 정도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시킨 거죠. 네. 그럼 의사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 재고 기입하고 뭐하고 다 챙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하는 일하고 한 사람이 수술하는데 정작 쓸 수 있는 시간은 야, 나 뭐 다른 거 하다가 행정 보다가 나 수술 들어가야 돼. 한 3시간이라고 간단한 처치하러 또 돌아다니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 진짜 네가 해야 될 수술만 네가 수술실에서 나오지 말고 계속해. 아. 그리고 수술 끝나고 이 사람 갑자기 체온이 올라가는지 심박동이 올라가는지 이런 거는 그런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 수술 준비도 우리가 다 해줄게. 다 해줄게. 다 눕혀놓고 네. 기다리고 있을게. 그건 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아. 최대한 네 본질적인 일만 네가 하고 나머지는 다 그 극빈층 동네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인건비도 얼마나 싸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한 달에 한 의사가 2,400건의 수술을 하는 거예요.
건당 저렴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는 그 병원이 수행하는 본질적인 수술과 의료 처치 활동과 관계가 없는 모든 기자재는 전부 안 샀어요. 많은 병원 보면요. 무슨 실험실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또 무슨 뭐 한다고 또 무슨 이상한 의약품 잔뜩 사놓고 어떤 의료기기는 잘 쓰지도 않는데 혹시 모르니까 갖다 놓잖아요. 네. 그런 거 다 안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의료기기마저도 어떻게 했냐면 전부 산 게 아니라 매달 렌탈로만 전부 조달하는 형태로만 사고 있는 거죠.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수술료가 네. 진료비가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동네보다 10분의 1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이것도 인도가 워낙 극빈층이 많다 보니까 여러 이런 아이들이 나오는구나. 많이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예. 인도의 지안살라 학교라는 곳에서 또 해냈던 혁신인데요. 이 지안살라 학교라는 곳도 이 옆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 보통 학교에 비해서 수업료가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어요. 예. 근데 아니 이건 또 어떻게 한 거냐? 학교의 제일 큰 비용은 당연히 선생님 인건비겠죠. 네.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 인건비를 낮추기로 한 거예요. 음.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교사 자격증을 이수한 사람을 안 고용하고 네. 그냥 고용한 거냐? 음.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복잡한 일을 나누어서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예. 자, 무슨 얘기냐? 수학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려면요. 수학과를 나오고 상당한 지식을 가져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학과를 나온 사람이 모든 교실 12개를 다 못 가르치잖아요. 한 예, 사람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교재를 개발하고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돼야 될지 렉처를 구성을 해요. 네. 그리고 렉처를 구성한 다음에 그 빈민층 동네에 대학 나온 사람은 거의 없으니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들에게 딱 이번 주에 1시간 수학 수업할 아니면 네. 2시간 수업할 거를 그 주니어 티처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이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딴 거는 몰라. 다른 건 몰라. 근데 이번 주에 내가 하는 그 2시간 수업을 예. 저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면 되는지, 이 공식은 어떻게 푸는 거면 되는지는 확실히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 앉혀놓고 10시간, 20시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 몇 명이 각 교실에 가서 그걸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일주일 동안 그거 배운 거는 그 다음 주엔 당연히 까먹죠. 그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복잡한 수학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네. 자, 미분이란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거만 하는 거죠. 네. 무슨 어떻게 보면 배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만 많은 교실을 커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 이게 진짜 성적이 올랐나요?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동네 학교보다 성적이 더 높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왜냐하면 학생 수를 줄여버리고 저렴한 선생님, 주니어 선생님이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을 더욱더 많이 투여하고 반복적으로 투여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예. 반복 학습으로 통해서 오히려 효과가 더 높아진 거죠. 아, 다른 얘기 안 하고. 네, 계속 같은 얘기를 또 아는 해주고 것만 또 해주고 카세트 테이프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군요. 재밌네요. 그게 뭔가 어찌 보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건 이게 뭔가 꼭 빈민층 비즈니스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어떤 상품의 단가를 낮추는 다양한 그럴 수도 시도로도 들리기도 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또 어떻게 또 발전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광고 좀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파는 상품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부담스럽거나 비싸거나 혹은 경제력이 되지 않아서 못 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 그 물건을 팔아내고 있는 다양한 저소득층 비즈니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 지금까지는 근데 어찌 보면 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어릴 때 예를 들면 뭐 책을 12권짜리 전지를 네, 사고 싶은데 예, 돈은 없고 예, 읽고는 싶고 예, 그러면 할부로 한 그렇죠. 달에 얼마씩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건 한번 해볼까? 결국은 네. 같은 돈 내는 거지만 예,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그리고 나서 서로 옆집 아이랑 바꿔보고 그 결국 공동구매잖아요. 맞아요. 해왔던 일인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그 해왔던 일들을 예. 그동안 저소득층 시장은 구매력이 없으니까이라고 적용 안 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아. 예. 아예 눈을 안 돌린 거예요. 예. 그 사람들에게 구매력이 있다라고만 생각했으면 렌탈로 저희가 상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보세요. 이런 적극적인 세일즈를 했었을 텐데 그동안 아예 안 해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동안 안 해왔던 것도 있지만 솔직히 못 해왔던 것도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유통망 때문입니다. 예. 사실 물건이 있고 그 물건이 충분히 전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도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유통망이 없으면 사실 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빈민촌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큰 도심지에 있는 빈민촌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 지방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모든 가가호나 그 동네마다 다 전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네. 그다음에 도심지에 있는 빈민촌들은 함부로 들어가기 겁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막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통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이거는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에서 아주 좋은 샘플들이 있는데요. 그 빈민들을 대상으로 먼저 유통망을 구축한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극빈층들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 파이낸스라고 해서 극빈층들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금융 회사들은 이미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에 오랫동안 정착을 해서 벌써 10수년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시고. 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정수기를 팔거나 의약품을 팔거나 뭐 이런 걸 판매할 때 우리가 다시 보부상들처럼 영어 사원 다 고용해가지고 그걸 팔려니 그 친구 인건비 나가면 또 남은 거 없다. 네. 이렇게 할 바에는 어떻게 한다?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회사에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 어떻게 보면 예대 업무하는 은행원이겠죠. 그 은행원에게 자, 우리 제약회사랑 너가 제휴하자. 요 약들은 생필품 약들이야. 네. 네가 어차피 그 동네 다 돌아다니지. 그때 약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방에 요 약들을 몇 개 넣어놓고 돌아다니면서 팔아줘. 그리고 그걸 판매한 이익을 너희 마이크로 파이낸스 회사와 네. 우리 제약회사가 나누어 갖자라고 어허. 하는 거죠. 그러면 간 김에 약도 팔고 와줘. 그렇죠. 아. 그러면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회사는 안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예. 야, 너 갈 때 오토바이 뒤에 약도 좀 넣고 돌아다니다가 필요한 팔고 그래도 우리 돈 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약회사 입장에선 또다시 그런 영업망 구축하고 인건비 나가는 걸 또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스리랑카의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은행원입니다. 은행원 오토바이 뒤를 열어보면요. 예. 약, 그다음에 비료, 그다음에 책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건 무슨 자파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간 김에. 간 김에. 그래서 오토바이가 점점 무거워지는. 뭘 팔러 왔는지는 본인도. 이게 내가 뭐가 있지? 근데 우리나라도 네. 방카슈랑스라고 네. 은행 창구에 가면 요즘엔 예. 그 뭐 적금 가입하러 가면 항상 뭐 보험 보험도 들고 하고. 펀드 팔고 뭐 카드 만들어 오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같이 하죠. 예. 그걸 바로 또 저소득층에 적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도록 일부는 규제를 풀기도 했고 네. 또 일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죠. 이런 저개발 국가들은. 예.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최근 가방 안에 농기구 관련한 브로셔도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예. 여기 중에서 네가 주문을 하면 내가 다음번 여기 오토바이 끌고 올 때 쟁기 몇 개 들고 올 테니 그때는 들고 올게. 그래서 네. 거기서 주문하게끔 하는. 그래서 두 번째는 자체적인 유통망이 없어서 못 팔았던 사람들은 기존에 누가 구축해놓은 유통망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는 공산품으로 전 세계에서 단일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소득층에게 팔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들과의 싸움을 계속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저소득층에게 결국은 팔기 시작한 제품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부담되는 음료는 아니죠. 네. 하지만 극빈층들에게는 나도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도 알고 있고 나도 저거 한번 시원하게 마시고 싶은데 약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코카콜라가 극빈층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든다? 괜히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 훼손할까 봐 우려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만들고 또다시 뭐 유통망 구축하고 이거 단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카콜라가 선택했던 방법은 극빈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우리로 따지면 편의점 그런데 납품할 때는 그 코카콜라 안에 들어가 있는 콜라의 양이 소용량이에요. 양을 좀 줄인 거죠. 아하. 우리가 1.5리터 코카콜라를 통으로 구매하는 거는 그분들에게 좀 부담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양들을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병 안에 물의 양을 좀 덜 집어넣고 마개 해서 보내는 거죠. 네. 페트 양보다는 그 원액 금액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용량을 조정하는 형태로 이렇게 결국 자사의 제품을 있는 그대로 판매하는 형태들이 또 꽤 있어요. 그건 아마 그렇게 해서 원가가 낮아지기도 하겠으나 싸게 줘도 되는데 기존 제품하고 그럼 헷갈려지면 기존 제품의 마진이 흔들릴까 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마 그 저소득층 마을에 별도로 그 제공하는 별도 그 상품을 만든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네. 예. 그래서 이 코카콜라가 이 양을 조정했다라는 게 또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예. 본인들이 많이 생활용품들 많이 팔잖아요. 그거를 그동안 일반 주민들에게는 패키징된 걸로 한꺼번에 팔았는데 10개들이 예. 뭐 20개들이. 그런데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그걸 낱개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이것도 용량을 줄인 거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예. 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뭐 더 있긴 하지만 이제 또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해서 빈곤의 불이익,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 그걸 해결하는 데 도움도 주는 것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저 값싼 인력들을 좀 활용할 수 없을까? 네. 즉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소득층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또 적지 않은 상부상조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던 회사들은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한 협동조합들이에요. 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농업 유통 회사들이요. 그동안 농산물을 유통하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예. 어느 동네에서 또 농산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업법인이나 그 작물에 대한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가끔 먹는 여러 가지 그 과일들 보면 뭐 선키스트나 도울이나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브랜드들이 대부분 협동조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동일한 뭐랄까요 품목을 재배하는 많은 농가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브랜드를 만들고 벌크로 공급을 하는 형태로 전 세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걸 재배하는 그런 대규모로 재배하는 그런 재배상과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유통상 상황에서 서로 간에 굉장한 그 힘겨루기가 있어요. 네. 이 유통상은 어떻게든 뭐 킬로그램당 아니면 한 컨테이너당 단가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이 재배상은 우리는 이 한철 재배해서 이거 한 큐에 파는 건데 이걸 톤당 얼마에 산다고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서로 미묘한 밀당이 네. 있어요. 예.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일주일 지나면 신선도 떨어져 2주 지나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유통상인들은 정말 저 인간 정말 꼴보기 싫어 이런 정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글로벌 유통상들이 이 교섭력을 자신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저소득층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 예. 저소득층은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업법인이 아니잖아요. 네. 말 그대로 뒤에서 텃밭에서 키우거나 조그만 경작을 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에게 전부 일종의 QC를 알려줘요. 자, 내가 살려는 오이는 길이는 이렇고 신선도는 이렇고 그다음에 뭐는 이렇고 이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그렇게만 재배해 오면
이유 불문하고 내가 몇 날 몇 시에 전량 다 살게. 그러니까 사전에 구매를 보증해줘요. 네, 네. 그러면 그 저소득층 그 농가들은 저렇게만 만들어주면 재배하면 다 예. 사주신다고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소규모 농가들이 그 다국적 그 유통망이 원하는 그 오이의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노력을 해서 네. 그걸 갖다 줍니다. 음. 갖다 주면 그 유통망은 그동안 대규모 국제적인 이 오이 재배상에게 샀던 것을 예. 걔한테 안 사고 정말 수천 가구, 수만일 수도 있겠죠. 그 작은 어떤 영세한 업자들에게 그걸 다 샀잖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하나 업자가 가격 내고 하는 교섭력을 확 그러네요.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가격에 대한 주도권을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야, 그거 재밌는데요. 예. 그러면 결국 이렇게 영세한 농사짓는 어르신들 단가 후려친 거 아니냐? 네. 그게 또 아니에요. 보면 그동안 그 영세한 그분들이 자신이 재배한 것을 이걸 갖다 파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그분들은 그 또 조그만 유통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중간 또 상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기 분바이나 뭐 이게 도심지에 가면 내가 재배한 오이가 10배 비싸게 팔리는데 나는 그중에 얼마 못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대규모 글로벌 유통상은 그 중간 그 유통상을 다 생략하고 내가 최종지까지 바로 납품하는 사람인데 너한테는 얼마에 줄게 네. 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 영세한 농민들에게 오히려 가격을 더 후려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네. 야,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네, 이것도 다음 주에 더 해야겠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리고 오늘은 또 공지하실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아주 축하드릴 일이 하나 있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구상에서 경제를 가장 쉽게 설명해서 우리 한국인들의 경제 이해도를 증진시키는데 정말 노벨상을 드려도 마땅할 우리 이진우 기자님께서 드디어 10주년을 맞이하셨답니다. 오,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라면서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그래서 왜 부끄러워하세요? 10주년 행사를 합니다. 네, 유튜브 MBC 라디오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의 10주년 행사 브론즈 마우스 수여식과 또 간단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 직접 뭐 서울 상암동 MBC까지 오실 건 아니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파티를 하는지 잠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브론즈 마우스라는 건 그 10년 되신 분들에게 입을 그 동판으로 새겨서 하는 그런 거죠. 그치, 석고를 이제 얼굴 모양을 닫는 게 아니라 예. 코 아래쪽, 코 아래만. 목 위쪽. 예, 그날은 좀 입술 예쁘게 하고 오셔야겠다. 예, 여러분들 아주 기념적인 그 네. 날이니까요. 꼭 유튜브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금요일 12시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광고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부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에 2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거 다 아시죠? 예, 청취자 박경하님께서는 10년 동안 진행하셨다는데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 또 그렇게 알아가는 거겠죠. 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